네, 오늘 아마 제가 그 유튜브가 이제 아마 그 강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제가 쑥스럽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유튜브 시장에 이제 저도 이제 가로늦게 뛰어들게 되어서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아마 세 번째 내용 같습니다. 자, 이게 누드라는 것 자체하고 더 네이키드라는 것 자체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누드라는 것은 번역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게 되면 누드화가 가장 이상적이고 속된 말로 해서 조금 아카데믹합니다. 근데 더 네이키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옷을 벗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알몸이냐라고 얘기하면 알몸, 되게 좀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예술 쪽이 아니라 이거는 이상한 쪽으로 외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부분 학자분들은 알몸이라는 얘기 대신에 나체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체화도 조금 보면은 조금 선정적인 그런 단어의 어떤 의미가 있죠. 그래서 루시안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체 초상이라는 말로 이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The Naked Portrait, 영어로 하면은 조금 낫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굳이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을 왜 가지고 왔느냐면 결국은 이것도 사람의 어떤 그런 몸 상태, 우리 인간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그리는 그림이 초상화하고 이제 자화상이 있는데 특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자화상입니다. 내 몸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본질들을 어떻게 캐치해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화두이기 때문에 그거는 렘브란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고민하면서 발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누드하고 네이키드 중에서 뭐가 정답이냐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정답은 없습니다. 제 나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 어떤 책을 둘러보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정의가 있을 뿐인데 그 정의가 과연 제대로 된 정의냐고 하면은 그것 또한 다릅니다. 그러면 더 누드의 옹호론자들은 옛날에 우리가 클래식 누드라고 이야기하는 르네상스, 바로크, 티치아노가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 그 시절에 있던 어떤 옹호론자들이 더 클래식 누드에 대해서 옹호를 할 것 같지만 영국의 클라케라는 비평가는 이 사람은 1956년에 벌써 이미 잭슨 폴락이 드리핑을 통해 가지고 추상 표현주를 그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클래식 누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이 누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그 네이키드를 훨씬 더 이상화시켜서 그 상태가 완전히 이상화 상태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들어가는 상황을 누드화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예술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 단계를 누드화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누드의 어떤 특징은 절대로 세부적인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되고 누드화에 있었을 때는 절대로 말 그대로 더 네이키드가 됩니다. 만약에 누드화를 만들었을 때에 그게 옷을 좀 입힌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치를 하게 되면은 누드화로서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 네이키드가 아닌 억란적인 요소의 어떤 그런 관음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그걸 배격하는 의미에서 아마 그 양반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있는 존 버거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The Ways of Seeing, 그러니까 그림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그 비평을 상당히 잘한 아들도 이브스 버그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썼던 편지 내용에서 그림이 오고 갔던 것들을 보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더 네이키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왜냐? 누드화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인지 아니면은 엘리자베스 시달인지 아니면은 발라통인지 아니면은 빅토리 메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늘 똑같은 비너스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항상 눈은 어떻게 되느냐? 약간 먼 미래를 보는 듯한 아니면 약간 생각에 잠겨 있는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게 됩니다. 늘 똑같은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내가 가식을 가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해야만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뽀샵이라는 처리를 했겠죠. 그렇다는 것은 저게 내 본 모습이라고는 이야기를 절대로 못했거든요. 근데 이 올림피아에서 봤을 때 이 빅토리 메랑은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를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알고 보게 되면은 그때 있었던 모네의 친구인 꽝땡빵땡 라토르라든지 더가라든지 모네라든지 마네라든지 같이 이렇게 추종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저 사람이 저기 서 있네. 그렇지만 그림에 대한 모델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세부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이 사람이 도전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어떤 거라는 거. 그리고 또한 뭐냐? 이게 외설과 더 네이키드에서 완전히 네이키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냐? 당당함이 있습니다. 이 벡터 메랑에서 이 사람의 눈빛을 보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꿀리지 않은 나는 자신 있다라는 그걸 표현할 때 페미니스트들한테는 상당히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중에 이 그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그림은 아마 영화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너무 길게 넘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아빠하고 이제 딸이 등장합니다. 이 딸은 일중독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페르소나가 항상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해서 나는 사회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똑같은 그런 엄친아로서 지금 존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안 그렇습니다. 헐렁헐렁하게 보헤미안처럼 술 먹고 놀고 웬만큼 그냥 하고 나면 내일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갑자기 직장 동료끼리 떠갔는데 직장 동료가 이렇게 더 네이키드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성은 쭈뼛쭈뼛하고 자기 방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더 네이키드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을 때 이건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나라에 이제 더 네이키드하고 이제 더 누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한 사람은 고희동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나체화나 누드화는 지금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못 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김광호 씨라고 잘 아시거든요. 이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어떻든 누드화라는 것 자체는 아실 수가 있습니다. 더 네이키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정서가 그 당시에는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뒷면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황색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나라 초기 그림은 1920년, 30년 그림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때에 벌써 이미 이제 우리나라 황토색이라는 조국의 어떤 그런 독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원으로서 황토색 그림들이 유행한 시절입니다. 이 그림은 이 김광호가 일본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구로타 세이키라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1860년대 그러니까 거의 저쪽에 갔을 때 이제 공부하러 갔을 때는 1890년대니까 거의 마티스가 이제 활동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비파가 활동을 하고 있던 시절이고 이때는 약간 우리가 알다시피 프랑스에서는 데카랑트입니다. 세기 말쯤인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어가 있던 상태죠. 그러니까 그림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보통 책을 읽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술을 엄청 먹고 난 뒤에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들 그리고 약간의 매춘적인 상황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마차를 잡아주는데 후원자가 있는 등등 이게 세기 말쯤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제리 렉스도 그렇게 그렸고 엘로라도 그렇게 그렸고 여러 어떤 화가들이 있죠. 근데 이때의 그림을 배우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데카단트적인 조금 어떤 뉘앙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곡선 자체가 아름답게 되어 있고 그때 원래 같이 잔존하고 있는 카바넬이라든지 아니면 앵거르풍의 어떤 신고전주의의 어떤 그런 풍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공부하고 9년 동안 있었는데 그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있게 자기의 거울에서 비추는 모습을 땡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철학적 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은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습니다. 거울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아이덴티티가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의 인식론만 가지고 있죠. 근데 내가 거울을 보고 난 뒤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락강의 인식론하고 같이 이제 맞아들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도쿄에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이는 게 르노와르식의 어떤 그런 그림들도 살짝 보입니다. 르노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창기의 마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인상파가 이제 7회까지 있잖아요. 7회까지 있는 것 중에서 초기 3회까지 1877년도 3회를 하고 이제 끝내고 사는 겁니다.
만해도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서 그때 끝나고 이제 5회부터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사람 그림은 원래 이 르누아르 자체는 인물 위주의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렸지 자연적인 모네처럼의 어떤 그런 인상파적인 요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회까지는 참여했습니다만은 더 이상의 인상주의의 어떤 그런 환멸을 느끼고, 거기에서 본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1877년에 샤방띠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 다시 아카데미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네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서 이 사람은 클래식 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펄 시리즈라고 해서 약간 흑진주빛이 나면서 아름다운 여성의 풍만한 여성을 루벤스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게 됐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약간의 데카단트적인 그런 상황을 부르다 세기도 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누드라는 자체의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 중에서 아니면 1950년대, 60년대의 누드에 대해서 가장 진정하게 연구하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누드에 대한 어떤 그런 논문이라든지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테이트 갤러리, 내셔널 갤러리. 그래서 이쪽 영국 쪽에서의 누드에 대한 데피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식 누드라는 것은 1400년대에 시작하는 르네상스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1400년대에 영국에서는 이탈리아 화가가 없습니다. 영국의 르네상스 화가는 전무후무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한테서 가장 많은 어떤 거냐? 자기네들이 그림에 대해서 되게 자신있게 나오는 그림은 안토니 반 다이크. 그때부터 그림에 대한 초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림의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해서 어떤 아카데미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카데미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아카데미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제일 먼저 게인즈 부르가 제1대 회장을 하기 전까지 호가스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그래봐야 프랑스에 있는 와토 정도밖에 나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코코 정도 시절에서 이 사람들은 아카데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1700년대 개인적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이놀즈, 토마스 로렌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터널까지 내려가죠. 터널에서 컨스터블로 넘어갔을 때 이때 18세기에 1700년대를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림에서 데카단트적인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하고 비교했을 때 이때는 프랑스는 벌써 이미 이때는 앵거르하고 이런 쪽으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앵거르가 있을 때 이쪽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컨스터블과 터너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앵거르하고 같은 나이입니다, 이 사람. 근데 앵거르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터너는 전낭만주의라고 해서 낭만주의였던 그런 냄새난 컨스터블에서의 어떤 바르비종파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때 영국이 가지고 있는 영국의 그림의 미술의 어떤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이쪽은 윌리엄 블레이크도 있고 휘슬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나름대로 고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더니즘은 프랑스의 데카단트적인 요소보다는 월등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되느냐? 1950년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베이컨이 있고 루시안 톨드가 있죠.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란츠 아우파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게르하르트 리히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1930년생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림은 굉장히 표현적인 요소가 강한데 1930년대가 그대로 지금 미국에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뭘 했냐? 팝아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규러티브, 그러니까 구상화라는 것에 대해서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이 미국에서는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세는 뭐냐? 추상화의 피규레이션은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서 우리의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그림은 거기서도 앵글가 존재할 수도 있고 다 존재합니다만 브라이어티 하니까 다인주의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든 피규레이션은 대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상상한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컨템포러리를 가게 되면 지금 저런 것 같은 프란츠 클라이너라든지 아니면 피에로 솔라주 같은 저런 액션 페인팅 같은 이런 요소보다는 피규레이션 되는 팝아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약간 만화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윌리엄 에티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에티라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거의 데카단트적인 어떤 프랑스, 그러니까 1890년, 1900년, 그리고 마티스가 자기 와이프 초록색 모자 있는 자기 와이프를 그렸을 때가 1905년 도통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905년도 정도 무렵에 있었던 나비파의 우리 피에르 보나르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때 상황하고 똑같이 생각.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에티는 1780년 사람. 누구냐? 터너하고 컨스터블하고 똑같은 사람. 자, 이 사람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보더라도 이거는 18세기 초반이라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는 19세기 초반, 그러니까 1880년, 20년 그림이라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때 벌써 이미 프랑스에서는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앵그르부터 시작을 해서 다비드까지 시작해서 대부분 그린 게 신고전주의죠. 근데 그때 있던 이제 그로, 다비드의 제자인 앵그르도 다비드 제자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람들은 약간 낭만 냄새가 나면서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영국에서는 벌써 이미 에티라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티치아노 그림에서 나오는 루벤스 그림에서 나오는 굉장히 볼륨으로상 이런 누드화를 그리게 되는 거죠. 약간의 이런 경우는 뭐냐? 이성보다는 관능이 작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든 비너스나 아주 클래식한 누드입니다만은 이 얘기 안에 뭔가 욕망이라든지 이게 뭔가 끈적거리는 자기의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 거죠. 앵그르의 셈이라든지 앵그르의 용녀는 그런 식으로 관음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장치를 해서 그렇지 그 사람 누드만 봤을 때는 절대로 이런 관음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것들은 거기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그래요. 거의 티치아노 냄새가 나요. 그렇죠? 티치아노 냄새가 나는데 색감은 어떠냐 하면은 이건 거의 앵그리식이 나오죠. 컬러도 굉장히 볼드하지 않고 굉장히 브라이트합니다. 이게 장치인 거죠, 이 사람. 이런 그림을 그리죠. 심화를 차용을 해서 나름대로 여기에 뭘 넣습니다. 네. 이 내용은 우리가 이게 오늘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갑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드라큘라가 생각납니다. 사다나 나폴로스 거기 왕이 이제 자기가 장례를 전사하면서 자기 모든 식구들을 다 번아웃 시키고 난뒤 자기도 이제 자살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게 보면 이 와이프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다라고 저기 있는 다른 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도 욕망이 잔뜩 깔려있죠. 이때가 데카단트적인 1900년대였던 그런 상황 이런 게 아니라 1800년대 초반 그림이라는 거죠. 이때는 드라큘라도 이런 그림을 못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에티라든지 이런 사람들 자체는 여기에서 많은 어떤 그런 차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누구냐? 빅토리아 시대 때 등장하는 라파엘 전파라. 라파엘 전파는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느냐면 밀레이가 생각나요. 단테 로세트가 생각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브라운, 그러니까 그때의 이 사람들은 르네상스에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이때 르네상스 그림은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라파엘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티치아노에서 그림을 가져옵니다. 왜 그러냐? 이쪽에서 색감이라든지 베네치아 스쿨에서의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월등히 현대성스럽고 약간 모더니티 쪽으로 가까우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색채와 컬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도 그립니다. 다음에 이렇게 그립니다. 이 사람을 봤을 때는 꿈틀거리는 욕망이 보입니다. 이거 보고 물론 우리가 모델을 보고 아카데미에서 그릴 때는 저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같은 동시대의 컨템포러리인 프랑스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그런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이건 잘 아십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때의 영국식 누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때 영국식 누드가 아니라 이 레이튼 경은 뭘 했느냐? 이 사람은 다시 르네상스나 고전주의 클래시즘을 부활시킵니다. 이 사람은 앵글을 좋아했죠. 레이튼 경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 차용을 입혀서 뭔가 누드식으로 해서 탈피해서 더 네이키드로 가고 싶은데 그러나 장치를 많이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걸 봤을 때 클래식 누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이걸 벗기게 되면은 이거는 더 네이키드로 갈 수도 없습니다. 레이턴경이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고전주의의 부활이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낭만주의였던 그런 상황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림도 갑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달력 그림이죠. 등등. 자, 차용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건 뭐 잘 아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리더라도 나중에 신화에 대해서 설명. 이거는 앵그러가 나옵니다. 근데 앵그러가 나오면은 앵그러가 어떻게 봤을 때 다비드보다는 훨씬 더 신고전주의에서 절충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틀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매너리즘하고 같은 어떤 결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매너리즘하고 같이 간다는 것은 against reaction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이런 것도 하나 나옵니다. 앵그러만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뭘 붙이느냐? 상징주의, 심볼리즘을 붙입니다. 심볼리즘이라는 것 자체는 데카단테에서 프랑스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라파엘 전파 그 다음에 같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제일 히트 친 사람이 더 샤반입니다. 샤반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샤반드도 그림을 가만히 보면 앵그러하고 덕하고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알마 타데만. 이 알마 타데만은 나이가 거의 더가 나이에요. 183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4, 33 요런 애들인데 이때 어디 있었느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더치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결혼하고 잘 살다가 딸 둘이 데리고 이제 있다가 죽어서 일로 와서 이때 있던 브라운 그 사람한테 소개받았던 자기 와이프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 와이프가 이 사람을 굉장히 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그림만 그립니다. 결국은 빅토리아식 옷을 입히고 그리스 로마에 있는 그런 상황에 그때의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클래시즘의 정수를 그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 그때의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클래시즘의 정수를 그리게 되죠. 이런 그림 많이 그리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학이라는 자체는 그럼 이 그림이 언제 그렸느냐? 이 그림은 거의 1890년대를 넘어서 이제 거의 1900년대 이런 식으로 오니까 이 사람의 가장 제자가 고철, 존 컬리어. 존 컬리어 우리 고디바 아시죠? 그 사람이 이 사람 제자예요. 그러니까 너그 스승은 지금 1890년대 나비파가 왔다 갔다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큐비즘이 왔다 갔다 그랬는데 너그 스승은 왜 이렇게 그러냐?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치에서에 나오는 1830년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자연주의적 내지 굉장히 클래시즘에 가깝고 특히 누구한테 많이 영향을 받느냐? 앵그르드가. 그래서 그 동시대에서 앵그르드가 마네는 조금 다른 결이고 마네하고 다른 클래시즘을 가지고 있던 드가하고 앵그르는 거의 이 사람들 그림을 아카데미에서 뭔가 공부를 했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다 아카데미에서 그쪽에는 안테프르펜 아카데미 다 출신들이니까 이 안테프르펜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아카데미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어디서 제일 먼저 만들어지냐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아메빌레 카라치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거의 1970년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졌다가 1648년도에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누가 만드냐? 루이 14세가 샤를로 브랭한테 이야기해요. 너 만들어. 그때 있던 사람이 시공부에부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만들었는데 샤를로 브랭이 너무 그냥 쥐고 흔드니까 샤를로 브랭이 얘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뒤 후배인데 얘가 쥐고 흔드니까 그리고 푸생이라는 이름을 보고 기분 나쁘고 그대로 그냥 이탈리아로 다시 나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림 중에서 특히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푸생, 클로드 로랭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몽부에 이런 사람들은 그림은 오히려 이탈리아에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해 왔던 그런 상황에서 이래 됐고 3대가 만들어졌던 게 이제 데이비드 테니어로서 피터 브루헬의 둘째 아들이 양 브루헬 사이가 데이비드 테니어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굉장히 컬렉터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안테프르펜 아카데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델펠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공부하냐? 안테프르펜에 가서 아카데미에서 공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와서 에꼴도 왔다가 여기서 로마상 가가지고 로마에서 공부하고 오는 게 모든 탐탐대로였던 그런 코스였죠. 이런 그림들은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이티브, 셀프 토트, 자기 혼자서 공부한 사람들의 그림들은 독특합니다. 누가? 프란시스 베이컨.